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 동아시아 군사 분야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보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는 자국의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높은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가장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나라는 놀랍게도 대만입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나라 대만은 타이완 자유중국으로 불리기도 하며 대만은 현재 우리나라와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들은 타이완을 타일랜드의 태국 등과 헷갈리며 동남아시아의 저 먼 곳 어딘가에 있는 나라인 줄 알지만 우리나라 제주도와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경제 강국이자 민주주의의 선진국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대만은 그동안 국제외교 무대에서 고립돼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중국은 대만을 자신들의 영토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맺으려면 대만과 외교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이 친밀한 관계를 과시하기 시작하고 개혁개방이 진행되며 막대한 수출 시장으로 등극한 중국과 수교를 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두 대만과 수교를 끊었고 대한민국은 끝까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2년에서야 단결을 했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대만을 존중하기 위해 한국 측에서 먼저 외교 관계를 끝낸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을 것을 발표를 해서 대만이 스스로 먼저 수교를 끊게 배려하였고 광화문에 대만 대표 불을 두게 할 뿐 아니라 비자 없이 대만 국민들은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만에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만이 최근 세계적인 반중국연대가 결성되며 대만섬이 국제외교 무대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대만 내에서 친한 감정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동질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의 최종 공동담화문에서 대만 문제가 내적으로 언급되자 대만 외교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정말로 감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별하게 대만 언론들은 한미 간 미사일 지침 해제로 한국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올 경우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으로 향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중국의 대만을 침략하겠다는 경고가 나올 때마다 대만 언론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만을 도우러 올 것이다며 안심하는 언론 보도를 내보내 대만 언론 매체들은 한국에 대해 급격한 친한파적인 논조의 기사들을 보도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미사일 기지가 건설될 지역에 다름 아닌 중국이 큰 관심을 바로 강원도 동부 해안가 지역입니다. 얼마 전 강원도 삼척에서 대규모 미사일 관련 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바야흐로 강원도 그 중에서도 동해안 일원이 미사일 안보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중입니다. 건설의 목적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을 타켓으로 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한미미사일 지침 종료 이후로는 동아시아 전체를 커버 가능해서 특히 중국 공산당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파워를 보여주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판 아이언돔이 건설돼서 한국뿐 아니라 대만이나 오키나와 미군 기지, 괌 하와이까지 보호할 수 있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진영 국가를 지키는데 엄청난 우산처럼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반도의 모든 범위를 탐지 가능한 레이더를 완공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까지 중국의 모든 지역을 감시 가능한 레이더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면 중국의 주요 지역을 대폭 감시할 수 있지만 중국 대륙 모든 지역을 감시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군은 사드 사태 이후 상당수의 미사일의 방향을 한국의 주요 도시와 기관들을 조준하게 방향을 바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중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된다면 중국의 모든 미사일이 한반도의 주요 기관을 타격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상황에 무기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구르 내몽골 티벳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건설을 하면 무역보복 등에 이어 바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한미 간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서 중국 내몽골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으로부터 날아오는 머사일을 타격한다거나 미사일 기지의 근원 타격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간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까지 커버 가능한 미사일을 개발 배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사일 배치로 가장 유망하게 떠오르는 지역이 바로 강원도의 해안가 라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고서저 즉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지형으로
동해안의 해안지대는 서쪽으로 가파른 태백산맥이 마치 병풍처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레이더 탐지나 미사일 요격 등이 다소 어려운 지역으로 천혜의 미사일 기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태백산맥이 미사일 기지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백산맥을 따라서 동해안에 밀도 있는 미사일 기지가 배치가 된다면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불가능한 천혜의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이미 중국 측에서는 동해안의 해안라인을 따라서 특정 지역의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조성할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정 동해안의 도시를 선정해서 차이나타운을 조성한 후 중국인 관광객들을 현지 주민들보다 수십 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게 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여러 지자체의 지역 그중에서도 동해안의 주요 도시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분석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한 중국 자본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영주권까지 취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외국인 영주권자는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많은 지자체들은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사업을 진행하곤 합니다. 주로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부족한 지방 관광도시들이 이러한 영주권 판매 사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접하고 있는 주요 지자체에서 차이나타운이 생김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유치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투자이민제도 즉 일정 규모의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가 급속도로 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도시들에게는 매우 달콤한 사업이지만 지역의 안보 환경에는 매우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사 1기지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의 지자체장과 지역의회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특정 국가의 영주권자가 투표권을 갖고 지자체장과 지역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사실상 미사 1기지의 건립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나타운 건립 시도는 대규모 군사시설을 건립하는 지역의 주변으로 여러 차례 시도돼 왔습니다. 평택미군기지 주변으로도 이러한 차이나타운 개발 시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만들어질 동해 미사일 기지에도 역시 차이나타운의 진출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나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강원도 미사 1기지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원도 삼척에 건설되는 미사일 시설을 보조하는 시설이 바로 울릉도, 평창군 황병산에 함께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울릉도의 관련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뿐 아니라 일본 열도를 마치 콤파스의 원을 그리듯 울릉도에서 감시와 요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일부 지역안보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이번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해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 러시아를 뛰어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안보 최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조속한 전 국토의 미사일 기지화를 추진해서 어느 국가도 대한민국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지는 안보 환경에 앞서 관광과 투자를 빌미로 지자체에 투자되는 자본들은 다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북한이 마침내 성공해버렸습니다. 이틀 전인 21일 새벽, 북한이 기습적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우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계획보다 9일 앞선 성공입니다. 최근 북한은 일본을 통해 우회적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 5월, 8월 두 번의 시험 실패 이후 고작 3개월 만에 3차 시험을 사실 우리 군에서는 이미 다수의 첩보를 통해 북한이 세 번째 정찰위성 발사 시험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북한의 미사일 공업절인 18일에 시험 발사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프로젝트인 425사업 모는 11월 30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대한민국과 달리 모든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보다 빨리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려 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말 성공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예고한 일정보다 1시간 여 앞선 21일 밤 10시 42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에서의 기습적인 발사를 통해서였습니다. 아직 작동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안착했다는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사 전문가, 군사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일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매체에서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가 성공했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어떻게 3개월 만에 오류를 수정하고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냐는 것입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우주 발사체, 즉 천리마 1형은 지난 2차 시험에서 2단 추진체의 작동 불능으로 서해에 추락했습니다. 특히 1차 시험 발사 때는 우리 군이 천리마 1형의 잔해를 인양하는 데 성공하면서 자세한 실패 원인을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2차 발사에서는 시험이 실패하자 북한 측에서 자폭장치를 사용해 잔해를 산산조각 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과 우주발사체 기술이 아직 한참은 미성숙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우주 경쟁에 러시아가 끼어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탄약 부족 상황에 내몰리자 푸틴은 김정은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며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에 대한 대가로 천리마 1형 개량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3차 발사 이전에 입수한 첩보에서도 80톤급 액체연료 우주발사체 엔진 관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 9월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 기술진이 북한으로 대거 입국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또한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필수적인 첨단 복합 소재와 반도체 등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데요. 군사 관계자들은 첨단 소재의 경우 대북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루트로는 수입할 수 없기에 북한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러시아를 통해 들여왔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만리경 1호가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수많은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북한의 낙후된 재래식 전력도 빠른 속도로 개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렇다면 남은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수준민 재래식 전력을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뿐입니다. 저희 거리튜브에서도 경고했던 러시마의 미그-29 대량 도입이나 신형 전차 M2020 양산,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 주장하는 김구로 경웅함 개량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ICBM은 상당한 골칫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사용한 천리마 1형이 ICBM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데요. 그도 그럴 게 ICBM과 우주발사체는 팬들에서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는 북한이 ICBM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만리경 1호 발사를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2017년 이후 정기적으로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ICBM과 우주발사체를 연관 짓지 않아도 이미 북한의 ICBM은 국제적 위험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 사건 그대로 정찰 자산 확보를 위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북한의 만리경 1호가 충분한 성능만 갖추고 있다면 군사정찰위성의 특성상 대한민국 전역의 군사시설은 물론이고 일본, 괌, 필리핀 등에 위치한 미국의 공군기지, 군항만 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감시 정찰 역량이 강화되면 ICBM 정각 발사 가능성도, 그동안 북한은 ICBM 발사 시험을 모두 고각 발사로 진행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수직에 가깝게 발사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ICBM의 최고 고도는 2800터부터 3700km까지 상승했지만 정작 비행 거리는 1000km 내외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고각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고도에 비해 사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것입니다. 이를 30터부터 45도의 정각으로 발사하면 단숨에 사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폭증합니다. 이름 그대로 대륙간 타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이들 전까지만 해도 이건 잠재적 위험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이 ICBM 정각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했느냐는 둘째치고 정찰 자산이 워낙 형편없다 보니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북한 ICBM의 사거리가 아무리 길어봐야 정작 대한민국의 전략시설 위치를 모른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들고 있는 칼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더라도 눈을 가리고 있는 이상 허공에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꼴이죠. 그러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정확히 어디를 노리고 팔을 뻗어야 할지 알게 되는 셈입니다.
그것도 사거리 13,000km의 ICBM으로 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어도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다만 북한의 지난 2차 발사 시험에서 인양한 만리경 1호를 분석한 결과 성능이 워낙 조악해 군사정찰위성으로서 실질적인 성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다행인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9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들을 회복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 425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길체인 KAMD, KMPI로 구성된 3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속들이 관측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어디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어디를 때려야 도발 원점을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완벽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미국에 의존해 오던 과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위성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인 정찰위성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425 사업인데요. 아무리 흐린 날씨라도 고해상도 사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위성 4기, 전자광학 2호 적외선 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중대형 군사정찰위성 5기를 궤도에 쏘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군사정찰위성에 관한 모든 것이 극비사항이라 자세한 재원 등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개발진들은 우리 정찰위성의 성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정찰 감시 분야에서는 북한에게 압도적인 우위를 지켜왔는데요. 우주 기술은 단순한 기술 이전으로 성공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노력이 우주 경쟁에서 적성국을 앞지를 수 있는 단단한 토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국이 대한민국에 미사일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전력 보강에 큰 보탬이 될 미사일 판매가 미국에 의해 승인된 것인데요. 바로 SM-6 함대공 미사일과 AIM-9X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지난 15일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 민 국방안보협력국은 SM-6과 AIM-9X를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것으로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미 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판매가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두 무기체계 모두 FMS 방식으로 도입되며 대한민국에 판매될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들만 모두 6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8,422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략 38기 분량인데요. 우리 해군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정조대왕함에 SM-6을 탑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성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동시에 마땅한 요격 체계가 없었습니다. 반쪽짜리 이지스-3E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러나 SM-6 미사일이 탑재되면서 진정한 이지스 구축함으로써 드디어 본연의 임무에 100% 충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 비행 속도만 마하 3.5에 육박하는 SM-6는 항공기나 함정의 경우 240터부터 460km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탄도 미사일 역시 최대 35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덕에 바다 위의 패트리어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상의 KAMD를 넘어 해상에서까지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 능력을 비약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역시 공군 전력의 큰 보탬이 될 무기체계인데요. 기존 AIM-9 계열 미사일에서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추력 편향기를 이용한 입체적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KF-16, F-15K부터 FA-50 블락 20, KF-21 보라매까지 폭넓은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 우리 공군의 전투력 향상에 직접적인 극약 처방이 될 텐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있었던 미유중 정상회담으로 다소간의 시간을 확보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주요 동맹국의 만보 강화를 위해 SM-6, AIM-9X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력을 강화 중이라는 건데요. 두 나라의 정상은 평화를 이어가기로 약속했지만 정작 당사자들까지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만반의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태롭던 폴란드 2차 방산 계약이 만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방부 군수 담당 책임자가 폴란드에 건너가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과 최종 협상을 진행한 건데요. 현재 무기 수출뿐 아니라 폴란드에서 생산될 한국 무기와
부품에 대한 문제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만큼 큰 무리 없이 2차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전이나 무기 수출입 계약 같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계약은 규모가 엄청나게 커서 수출하는 측에서 수입하는 측에 금융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폴 방산 계약 또한 이와 비슷한 관례를 따랐는데요. 그런데 계약 규모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보니 수출입은행의 대출이 한도에 다다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이 탓에 무려 30조 원 규모의 한폴 2차 방산 계약이 2023년의 끝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연기된 상태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신디케이트론 방식을 이용해 폴란드 정부에 금융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는데요. 얼마 전 총선에서 승리한 폴란드 야당이 대한민국 무기 도입에 대한 갑론을 박을 키우기 전에 양측 모두 하루빨리 계약을 속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전차전에 본격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K2 흑표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함께 수출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여왔습니다. 각각의 전차들이 모두 근소한 차이만을 유지했을 뿐이었는데요. 오죽하면 K2 흑표, M1 에이브람스, 레오파르트 2를 한데 묶어 전차 3대장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아슬아슬했던 균형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3.5세대에 머물러 있던 주력 전차의 세대 구분이 마침내 거대한 벽을 넘어 다음 단계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 K3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최근 등장한 K3 전차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차로 구상 중인 K3가 새로운 설계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엔 기존보다 전체적으로 더욱 미래지향적인 모습이 되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디자인 때문에 이런 형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모습의 K3는 K2 흑표의 피탄 거부 컨셉을 더욱 강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탄 거부란 문자 그대로 적의 포탄을 맞고 버텨내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피격당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는 건데요. 예시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를 탑재한 K2는 이른바 무릎 꿇기라고 불리는 극단적인 움직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덕에 차체를 낮춰 골짜기나 구릉에 바짝 엎드리는 방식으로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 있고 반대로 언덕 위에 매복하는 방식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꼭 필요한 능력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어력이 낮은 것도 아닌 게 K2 흑표는 매해 기준 800mm 초중반을 관통할 수 있는 환역의 자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일명 자탄 방어라고 하는데요. 이를 거꾸로 말하면 K2 흑표의 전면 방어력이 최소한 800mm 이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의 포격을 맞지 않고 맞더라도 최대한 버텨내도록 설계된 게 바로 대한민국의 K2 흑표인데요. 이번에 새로이 공개된 K3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차체 정면과 측면, 포탑 측면의 벌집 모양 구조물인데요. 66mm 255 6연장 연막탄 발사기를 대체해 다영역 차장 연막탄 MSSG를 발하는 장치입니다. K2 흑표의 소프트킬 능동방호 장치에 사용되는 MSSG는 가시광선은 물론 자외선과 적외선 대역까지 불투과성을 갖추고 있으며 팽창 흑연을 첨가해 밀리미터파, 대역 전파까지 흡수 산란시킬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시각, 열 탐지 장비부터 레이더까지 모두 기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강력한 차단막인 셈인데요. 여기에 차체 측면에 달린 사이드 스커트 형식의 추가 장갑은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적용하는 한편 전차의 약점인 보기륜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전체적인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를 사용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하고 피탄 거부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를 위해 현세대 전차에서 오래 관찰할 수 있는 전면부의 조종수 해치를 없애고 아이언 비전 같은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포신 역시 포구 직전까지 커버가 씌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설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하로 질주하는 전투기나 망망대해에 떠있는 함정도 아니고 무슨 전차의 스텔스 기능식이나 필요하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이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현대의 대전차 미사일, 통침 에게메스는 대부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현궁, 미국의 FGM-148 제블린은 물론이고 중국의 HJ 시리즈,
심지어 북한의 불세 계열까지 적외선 유도 방식을 탑재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 외에도 HM-114 헬파이어,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등 3세대 ATGMS는 적외선 추적과 밀리미터파 추적을 모두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의 주력 전차들은 파워팩의 고출력화가 이루어지면서 방출하는 열의 온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된 ATGMS의 탑어택에는 쥐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왜 전차 무용론이 등장했는지를 떠올려보면 금방 납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현대의 전차들은 보병과의 제병 합동이 필수일 뿐만 아니라 열을 내뿜는 배기구에 적외선 감쇄망을 씌우거나 MCS 같은 전차 위장망을 덮어 열원을 최대한 숨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레드밴 역시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대비한 은폐 성능을 올리기 위해 추가 열상 위장막을 개발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를 다영역 차장 연막탄으로 차단하고 스텔스 구조를 적용해 밀리미터파 추적까지 흡수할 수 있다면 전차의 생존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뻔히 보여도 ATGMS가 포착을 못하니 타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직접 육안으로 미사일을 유도하는 이분의 1세대 앙스리 RPG 시리즈 NAW 같은 무유도 대전차 로켓이라면 타격이 가능하겠지만 K2 흑표 이상의 방호력을 지닌 3회 장갑을 관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유일한 약점인 보기륜조차 벌집 형태의 사이드 스커트로 보호하고 있으니 충분한 방호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K3는 기존의 형상보다 더욱 스텔스 성능을 강조한 모양새인데요. 물론 바뀌지 않고 유지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도 역시 130mm로 구경을 키운 주포가 눈에 띕니다. 55구경장 120mm 쉔 08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고작 8.3% 남짓인 10mm가 늘어난 셈이지만 관통력은 기존 대비 50% 이상 늘어납니다. 이는 러시아의 T-14 아르마트, 중국 99A는 물론이고 현존하는 모든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구경을 올릴 때마다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치솟기 때문에 한때 K3의 140mm 전열화학포를 탑재하는 방안도 논의되었었는데요. 전열화학포는 장약의 연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제어하여 탄체를 가속하기 때문에 탄체, 즉 포탄을 레일건에 버금가는 속도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 덕에 일반 화포와 레일건이 장점을 모두 가지면서도 훨씬 다양한 탄종을 운용할 수 있고 전력 소모량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서도 장약 연소를 보다 정밀히 제어하여 관통력을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일례로 이론적으로 120mm급 전열화학포의 경우 포구 속도가 2.5km/s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포탄을 사용하더라도 870mm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으며 유효 사거리는 자그마치 320km에 육박합니다. 전차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한 셈입니다. 이론상 세계 최초의 전차, 영국의 MK1이 꿈꿨던 육상 전함을 드디어 실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꿈같은 얘기고 전열화학포를 전차에서 운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작용-반작용의 원리에 따라 반동이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톤부터 60톤 내외인 전차의 무게로 반동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K3의 경우 대한민국 지상 무기 체계의 전통적인 교리에 따라 자주도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량을 55톤 이상으로 올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듈식 증가 장갑이 세라믹과 복합 소재를 이용해 최대한의 경량화를 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포탑의 대형화, 전기에너지에 의한 고온, 가격 상승 등도 간과하기 어려운 단점입니다. 결국 K3는 여러 현실적 제약의 벽에 부딪혀 140mm 전열화학포를 포기하고 130mm 활강포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치만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차세대 전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는 약간 느린 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건 독일인데요. 일례로 독일이 기술 실증용 차량까지 공개하는데 성공한 KF 신한 판터의 경우 130mm 주포를 탑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덕에 한때 4세대 전차의 등장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실상이 까발려진 지금은 초반의 인기도 시들해진 상황입니다. 다름 아닌 130mm 주포의 치명적인 약점 때문인데요. 구경이 커지면서 포탄 크기도 커지는 바람에 KF-51의 휴행탄 수는 기껏해야 20발에 불과합니다. 네오파르트 2가 차체 전방 탄약고에 27발,
버스식 포탑에 15발, 총 42발을 적재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인 셈입니다. 전차 기술력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를 떠나 이것만큼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과제다 보니 대부분의 선진국도 난감해하고 있는데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 중인 4세대 전차 MGCS의 개발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GCS의 경우 130터부터 140mm 활강포를 탑재하면서 최소 30발 이상의 탄약을 탑재할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탄약의 비대화로 좀처럼 해결 방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960년대 등장하기 시작한 3.5세대 전차 120mm 활강포가 6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력면에서 큰 구조적 변화가 없었던 것도 이 탓인데요. 화력과 장기 작전 능력은 영원한 딜레마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아쉬워하기 이릅니다. 이외에도 K3는 차세대 전차라는 타이틀에 맞게 다양한 변경점이 눈에 띕니다. 특히 포탑에 달린 카메라는 K2 흑표 초기형에 제외되면서 많은 빈축을 샀던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호 체계가 탑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탑재된 위치를 보면 전차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상부 방어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K3 컨셉에서 가장 충격을 주었던 수직 발사대 역시 여전히 유지된 것이 확인됩니다. 언뜻 전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지만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전차는 전차 내부에서 박격포까지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레드백은 미사일 발사 장치를 탑재해 사거리 5.5km 수준의 스파이크 AR-1을 2발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T-80U처럼 주포에서 포발사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된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K3 역시 VAS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헬기 격추를 위한 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KF-21 보라매의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형화된 KVAS를 탑재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군용수소 전기차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해양 기술이 K3에 적용되어 전력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원천 기술을 확보한 AESA 레이더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K3의 탐지 능력이 확장되면 상부에 배치된 드론을 운용하는 것도 보다 원활해질 텐데요. 유무인 합동 시스템, 이른바 MOMT는 미래 전장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K9이 레드백에서 획득한 목합 고무궤도 역시 탑재될 텐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직은 먼 얘기처럼 느껴지실 테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린 증강현실 조종 기술이나 무민 조종 기술 등은 이미 NWAV, 아리온 스맷에 적용된 기술이고 130mm 주포는 이미 자체 개발이 가능할 만큼 수준 높은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뿐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K3는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이미 개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미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한정된 K3의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냐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차 대장전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일지 기대하겠습니다.